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대비 골격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발달 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위치는 여러분들 10페이지 가운데 아랫단입니다. 박스에 있는 2번 문제부터 풀이하죠. 발달 단계와 가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설명을 하고 이 발달 심리에 있어서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광범위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발달 과업이라든가 또는 연구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발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큰 2번 발달 단계와 가업이라고 되어 있고,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재를 조금 많이 좀 참조하십시오. 양가로 1번에 보면 발달상에서 어떠한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특정하게 요구되고 또 눈에 띄게 많이 발달되는 하나의 기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잘라서 보는 그것을 단계라고 그러고요. 이 단계를 이제 학자들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령대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게 해서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된다. 그래서 이제 잘라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발달의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해낸다라고 해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 발달이다. 4번에 보면 임상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이러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우리 임상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의사들 보면 임상 치료라는 말은 뭐죠? 결국엔 환자를 일단 먼저 이렇게 직접 대해보고 하는 이런 치료가 우리 임상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담은 다 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의 이론 또 상담의 절차를 결정을 할 때 이 내담자의 발달 정도라든가 내담자의 발달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략을 수정을 하고 또 수립을 해야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럼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벨롭먼트 태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발달 과업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누가 어떻게 얘기하든 이 발달 과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되면 신체적인, 인지적인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을 의미한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응용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응용 기술. 이 응용 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응용 기술, 이런 어려운 문제 또는 응용 문제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보통 응용 문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응용 문제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응용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 응용 문제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므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수치가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 더 하고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할까, 3 빼기 1은 2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3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3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머지 200원을 내가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삶의 지혜잖아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빼기 1을 2라고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수식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300원을 주고 100원어치의 물건을 샀으면 2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문제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응용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는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의 획득을
단계마다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발달 속에서의 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가로 3번에 보면 발달 영역에 대한 구분으로서 그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영역으로서는 신체적 발달과 그다음 인지적 발달, 그다음에 심리 사회적 발달 영역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신체적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외적으로는 신장이나 체중이 아주 무거워지고 커지게 되고, 또 내적 변화로는 근육이라든가 뇌라든가 내분비선 또는 호르몬의 어떤 발달,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발달, 우리 오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신체적 건강 상태는 걷기라든가 달리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기능이 좀 향상되죠. 우리 어린 아이들 처음에는 고개만 돌렸다가 나중에 뒤집기를 하게 되고, 엉금엉금 기게 되고, 물건을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일어서기 하다가 걷기를 하다가 단순하게 걷는 것만 아니라 뭐죠? 계단을 올라가는 아주 고기능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막 뜀박질까지 하는 이러한 어떤 신체적 건강 상태, 기능의 확대를 우리가 신체적 발달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발달이라는 게 뭐죠?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하여 어떤 정신적 과정을 포함해서 인식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상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든가 또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발달로서는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 발달을 포함하게 되고, 자아 개념, 자기 개념, 자기 효능감, 자기 감정의 표현, 또 감정에 대한 어떤 느낌 또는 관계성에서의 어떤 태도라든가 행동을 배우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을 심리 사회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 발달 이 영역으로 봤을 때 인간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발달에 관한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상학습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에 한두 번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히 생득설입니다.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냐면 원인이 뭐냐?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부터 갖고 나오느냐? 생득설이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 우리가 대표적인 유전학자인 멘델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설이 있습니다. 경험설은 로크나 왓슨, 우리가 뭐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왓슨 이런 분들이 말하기를 환경론입니다.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왓슨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이론가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발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득설과 경험설을 좀 이렇게 절충한 바로 폭주설이 있는데요. 이 생득론과 환경론의 대립된 논쟁의 결과로 인정하고 양 이론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때로는 유전적인 것이 발달하게 되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더 발달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절충적 입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레빌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내부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고차적으로 작용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이루어가는 역동적 과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뭐 폭주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어떤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나눠져 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보면 발달의 개념과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뭐 기재 연구냐 또 아니면 현상 연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1페이지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최근의 추세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발달 기제 연구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발달 기제 연구라. 기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어떤 결과 또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4번에 보면 발달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현상기술 연구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현상기술 연구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어떠한 것이 특징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질적 연구로서 현상기술 연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양가로 5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 다시 말해서 현상기술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집단의 기준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 방법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변화의 한 과정 한 사람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죠. 0세 때, 1세 때, 5세 때, 12세 때 이렇게 한 어떤 개인의 그 변화 내용을 질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12살 먹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적 변화를 만큼이나 우리 아이도 양적 변화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규준, 그 집단의 기준을 통해서 그의 어떤 보편성을 확보하고 찾아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좀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 다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죠? 발달 기제 연구냐 아니면 현상 기술 연구냐, 요 두 부분만 좀 구분하시고 뭘 보는 거냐 하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제2절인데요. 발달 이론 또 발달 심리에 대한 연구 방법론,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보면 이런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통계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약간 맛배기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달 이론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크게 나눠서 횡적, 단적, 끊어서 보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종단적 접근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횡단과 종단을 합쳐서 보는 이런 절충적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넘어가면 뭐 이런 설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차 설계법 등 게 설명이 있는데, 먼저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 응용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횡단적 접근법입니다.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끊어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 특정한 시점에 딱 끊어서 그 시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0세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우리가 성장을 하죠. 성장할 때 예를 들면 한 13세 정도 될 때에 그 아이의 이 면을 횡으로 이렇게 자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으로 자른다는 거죠. 잘라서 요 단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13세의 청소년, 남아는 어떻고 이하는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이 내용을 우리는 횡단적이라고 합니다. 횡적 또는 횡적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12페이지 반가로 1번입니다.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여러 개인을 어느 한 시점에서 동시에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횡단 내지 횡적이란 시간적으로 어느 한 시점을 횡으로 절단을 해서 들여다보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아동의 성역할 인식 정도 또는 발달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아동 병명에 대해서 표집을 해서 연구하는 이러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에 따른 개인의 또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 차이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종단적 접근은 시간이 너무 오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게 될 종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면서 변화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쉽게 비용도 좀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횡단적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횡단적 접근법, 횡단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고, 또 양쪽 다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장점과 단점 위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뭐냐면 연령 차이뿐 아니라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상이한 시대적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잘라서 보면 좋긴 좋은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70년대의 20대와 2000년대의 20대, 지금 공부하신 여러분들 입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90년대, 80년대가 여러분들이 20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90년대의 20대와 지금의 20대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어떤 신체적인 변화의 어떤 속도도 다르지만 사회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구 방문에서 보면은 외생변인
가외 변이 역할을 해서 결과에 대한 왜곡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또 이제 횡단적 접근의 하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에 보게 되면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살펴보았다면 일관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종단적 접근법입니다. 종단적 접근법은 끊어서 보지 않아요. 끊어서 보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의, 예를 들면 한 집단의 변화를 계속 쫓아가면서 살펴보는, 연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일부에 나왔는 것처럼 종단적 접근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시간에 걸쳐서 추적해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방가로 2번에 개인 또는 집단이 연령과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양상 또는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해서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연구 방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횡단적 접근법에서 바뀔 수 없는 연속적이고 진정한 발달 과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발달의 연속성을 연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역시 연구기간이 매우 길고 또 그래서 좀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점 또 뭐냐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많은 표본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좋은데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인데 대상자가 많으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제한된 표본만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제한된 표본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이론의 일반화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이제 표집된 이 대상자 개인이나 집단이 사고 없이 잘 이렇게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대상자로서 남아주면 좋은데 중간에 사고라든가 탈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사를 가버려서 찾을 수 없다든가 살펴볼 수 없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변화가 있어버리면 연구가 부실화될 수 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반복적인 검사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도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세 때 보았던 어떤 검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탐색지를 15세에 또 보게 되면 이미 이 사람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역사성 효과가 발생함으로 해서 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죠. 일관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본 어떤 탐색지라든가 한번 받은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페이킹이라든가 참작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염된 것이 상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 방법의 어떠한 그 결점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횡으로 잘라서 보긴 보는데 그것을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잘라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연구 방법의 장점을 소화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례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의 집단을, 이 세 개 집단을 어느 한 시점이니까 횡단적이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종적이죠. 이런 연구를 할 때는 횡단적, 그 다음에 종단적 접근법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계열적 접근법 교재를 보고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런 거네요. 그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도 세 번째 줄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 측정하는 계열적 접근법이 있다. 이 중 연령 효과와 동시에 출생 집단 효과, 측정 시기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구 접근법은 바로 계열적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령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령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10세일 때 효과와 예를 들면 15세일 때 효과, 요게 있죠. 나이가 더 많으면 인지적인 요소가 더 커지게 되고 신체적인 발달이 더 크기 때문에 10세와 15세 사이에 어떤 변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출생 집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 집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90년대에 20대와 2000년대의 20대는 다르다는 거죠. 나이는 똑같이 20대지만 20세라고 합시다. 20세지만 90년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2000년대의 사회문화의 어떤 환경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대상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발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요걸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령 효과와 출생 집단 효과 두 가지를 다 보고 싶다. 또 추가적으로 해서 뭐 특정 시기에 대한 효과까지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이러한 계열적 접근법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연령 효과라든가 출생 효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계열적 접근법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14페이지 보시기 아래쪽에 보면 6분인데 시차 설계법입니다. 자, 시차 설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가로 1분 한번 보세요. 시차 설계법이란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연령은 똑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거죠.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시차 설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이런 횡단적 접근법이냐 종단적 접근법이냐 그 둘 사이의 장단점이 뭐냐 이런 부분이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요. 기출문제를 제가 쭉 10년간 분석해 보니까 13페이지에 나왔던 횡단적인 것과 종단적인 것을 합쳤을 때 어떠한 장점이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또 분위기를 또 확 바꾸어서 제3절 발달 과업과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앞에 인간의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또 그 인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의 과업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발달 과업을 구분해놓고 또 강조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달 과업에 대한 의미입니다. 양가로 1번이죠. 개인의 일생에서 어떤 시기에 이룩해야 할 과업, 태크를 의미하고요. 이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다음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업이라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 뭐 그런 책 한때 유행했잖아요. 뭐 30살에 반드시 해야 될 뭐 몇 가지, 뭐 40대에 꼭 해야 될 몇 가지 이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는 어떠한 것들의 신체적인 또는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또 성숙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학습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모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길모아라는 분이 발달 과업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또 자신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는 일과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관계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해야 우리가 말하는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자아 실현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했고요. 또 우리가 발달 과업 이렇게 하면 항상 먼저 만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헤비거스트입니다. 뭐 저도 대학 내에서 뭐 청소년 상담 쪽에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헤비거스트의 원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이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에 보게 되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헤비거스트가 말하는 발달 과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스테디한 문제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헤비거스트가 말하는 발달 과업은 첫째,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 사회 규범과 기대, 개인의 철학적 유산과 포부, 가치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특정한 시기에 기대되는 과업이며 질서와 개연성, 결정적 시기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응도를 결정을 하고 다음 발달 단계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준비도 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달 과업을 미리 딱 해놓고 나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13세 청소년에게 16세 청소년에게는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미리 얘기했을 때 또 그러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나 또 학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헤비 커스트는 이러한 발달 과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발달에 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분은 바로 정신분석 역동적 발달론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부터 프로이트라든가 또 에릭슨이라든가 안나 프로이트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의 대가들이 말하는 이 발달론에 따른 그 시기에 어떠한 것들이 발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6과목 배우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 4번째 과목으로 배우게 될 상담 이론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총 한 13-4개의 상담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분석, 정신육동 상담 이론을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간단하게 또 맛만 보면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프로이트를 대표로 하는 이런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들은 인간의 정신도 이렇게 자연의 어떤 분자 원소처럼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과 전의식 또는 무의식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성격의 구조 자체도 이것이 하나의 분리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구조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초와 이드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능 덩어리죠.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현실 원칙이 적용되는 자아 그리고 초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면서 각 단계를 정하고 그다음 발달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제 정신분석, 정신육동 상담 이론이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구분하고 또 어떤 단계로 인간의 발달 과업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끝부분에 얘기했던 요 내용까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